네, 김대기 선생입니다. 자, 2026년도 수능 특강 강의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실 작품 두 개는 수능에 출제될 가능성으로 본다면 예수님 재림 정도의 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학생들은 내신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요. 재수생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당부를 하자면 EBS에 실려 있는 작품들 중에서 매우 중요한 것도 있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건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배제하지는 말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하면서 이런 말을 썼잖아요. 예수님 재림 정도의 확률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안 오실 것 같아요?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출제 가능성이 낮기는 하지만 전혀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 체계를 잡는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평가원이 서서히 미쳐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수능이나 큰 모의고사에 절대 내지 않을 작품들도 요즘은 지엽적인 것들도 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시 당부하지만 이런 것들을 나오지 않는다고 미리 선입견을 갖고 공부하지 마시고 체계를 잡는다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공부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선생님 이제 고전 시간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하죠. 그동안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라든가 고전 시간 문제를 되게 많이 풀어왔을 텐데 그 푸는 과정에서 물어보던 문제 유형이 어떤 게 있던가요? 한 5개만 얘기해 보세요. 아니면 2개.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그럼 여러분들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마음속에 선생님 첫 시간이니까 잔소리 좀 하고 시작합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다들 똑같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특히나 재수생들은 말할 것도 없죠. 올해 시험 실패했어. 내년에 반드시 성공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올해 무조건 열심히 한다는 마음이 있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지금 재수하는 이 마당에 열심히 하는 마음도 없다면 때려치시기 바랍니다.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자, 다들 기본적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은 가지고 있을 텐데, 자,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24시간밖에 안 돼요. 그중에 잠도 자야 되죠. 열나 어려운 영어도 해야 되죠. 미치기 어려운 수학도 해야 되죠. 국어만 온전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게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비효율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공부를 할 때 그냥 시간만 때려 넣는 게 시간만 갈아 넣는 것이 올바른 공부 방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효율적인 공부가 어떤 것이 있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선생님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의 한정은 세계에서 말씀드린다 그러면 유형들을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유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양해 보이지만 그리고 또 어떤 유형과 관련된 강의를 들어야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모의고사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요 파트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를 인식하면서 가는 겁니다. 좀 해볼까요?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파트는 고전시가의 한정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고전시가 파트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냐 하면 자, 첫 번째 표현 방식 문제가 거의 항상 나오죠. 고전시가 문제가 출제가 되면 여기에 어떤 표현 방식이 사용됐는가가 물어봅니다. 이것도 굉장히 다양한 수사법이 있습니다만 보통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특히나 고전시가에서는 이런 거 아니었나요? 서리법이 사용되었어. 또 뭐 있죠? 대꾸법이 사용되었어. 가끔씩 감정이입이 사용되었어.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대비의 방식이 사용되었어. 또 대화체가 사용되었어. 자, 이런 거 말고 눈에 띄는 거 있었나요? 이런 거 말고 거의 안 나오죠. 항상 물어보는 게 이 작품에서 서리법이 쓰였다, 대꾸법이 쓰였다, 감정이입이 쓰였다. 맨날 똑같은 거 물어본다고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내용 일치 문제 물어보죠. 내용 일치를 물어보는데 이것도 요즘 고전 문제가 공부하기 얼마나 쉬우냐면 예전에 여러분들 한참 선배들은 원문으로 출제가 됐거든요. 요즘 원문으로 출제되는 고전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읽어서 내용만 확인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해석만 해두시면 되고요. 아마 올해 EBS에 실려있는 모든 작품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해석에 어려움을 겪을 만한 건 많아봐야 한 서너 개밖에 안 될 겁니다. 걔들은 다 암기하시면 돼요. 그냥 암기하시면 나머지 것들은 있는 그대로 읽고 푸시면 되는 거니까 이것도 틀릴 이유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물어보냐면 하자의 정서와 태도 물어보죠. 거의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하자가 여기서 보여주는 태도가 원망이냐 그리움이냐 슬픔이냐 등등 이런 것들 물어보고요. 하자가 체념적인 태도냐 적극적인 태도냐 이런 것들 물어보잖아요. 그런 것들 판단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네 번째는 시어의 상징성을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많이 나오는 문제는 아니고요. 글 속에다가 기역, 니은 줄쳐놓고 기역, 니은을 비교해 봐라라고 하는데 선생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수업을 해나가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할 텐데 시의 상징성 자체를 암기하고 푸는 게 아니에요. 비유와 상징 내가 공부하지 않은 게 나오면 내가 암기해서 푼다고 전제를 하면 공부하지 않은 게 나왔을 때 풀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유와 상징성은 수업 때 선생님이 문제를 보고 얘기할 텐데 시어의 긍정, 부정을 판단하는 겁니다. 다만 이 긍정, 부정은
어떤 기준이 필요하죠. 그죠? 시험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필요한데 그건 수업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5번째. 또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외적 준거에 의한 감상이라고 하죠. 보기를 주고 보기를 바탕으로 해서 그를 올바르게 감상하는 거. 이거 보기만 그대로 확인하면 문제 푸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 흔하게 나오진 않습니다만 내신에서는 많이 나오지만 수능에서는 잘 나오지 않죠. 다른 작품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다른 작품과 비교.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 얘기를 왜 미리 시작했냐면 우리가 올해 우리가 보게 될 수능 시험에서 혹은 내신 시험도 마찬가지죠. 고전 시각 파트에서 물어본다 그러면 이 유형 말고 나오는 게 뭐가 있겠어요? 물론 나올 수는 있겠죠. 이거 말고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주 지엽적인 거고 큰 틀에서는 이 6가지 범주 내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부하실 때에도 어떤 모르는 작품을 딱 봤을 때 뭐 그럴 리가 없겠지만 해석이 전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 눈에 띄는 표현 방식이 뭐가 있나? 하자의 기본적인 정서는 뭐지? 대상은 지금 뭘 말하고 있지? 대상이 긍정인가 부정인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 나가시면서 읽어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문제를 다 푼 다음에도 내가 지금 푼 문제 이 문제 세트가 선생님이 얘기했던 고전 시가의 이러한 출제 유형 중에서 어떤 부분에서 나왔구나. 항상 반복되네. 자꾸 그런 것들을 인식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공부의 틀이 만들어질 겁니다. 체계를 잡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항상 유형들을 생각해 나가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제 작품들을 볼 텐데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시험은 단기적인 시험이죠. 그죠? 올해 수능 1년 딱 보고 때려칠 거 아니야. 그지? 내가 또 볼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걸 공부를 하실 때는 해제를 같이 공부해 두는 게 좋습니다. 해제는 이 문제를 출제한 자가 요거는 되게 중요합니다라고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한번 확인하고 가는 게 좋은데 자, 일단 첫 번째 그 원가의 해제를 보시면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신라 효성왕 때 신충이 지은 향가랍니다. 자, 기본적으로 향가라고 하는 장르고요. 수능 문제에서는 향가의 어떤 갈래적인 특징을 묻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내신 시험에서는 향가의 갈래적인 특징을 물을 수 있으니까 내신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한번 봐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래 19채 형식이었을 것이라고 추정되지만 지금은 마지막 9구, 19, 낙구가 사라져서 8, 9채처럼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배경설화에 의거해서 해성가처럼 주술적 성격이 강한 작품이다. 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이거는 주술적인 성격이 강하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주술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많이 들어봤죠? 입에 달고 산단 말이야. 주술적, 주술적. 뭔 뜻이냐고 물어보면 답변을 못해요. 주술적이 뭐예요? 초자연적 결과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초자연적 결과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가 어떤 문학 작품을 쓸 때 내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거잖아요. 내가 이 슬픈 노래를 부르면 님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슬픈 마음을 표현하는 거잖아. 이게 보통 현대에 와서 쓰게 되는 시가 문학이에요. 그런데 아주 옛날의 시가 문학들 중에서는 내가 이런 시를 읽게 되면 어떤 초자연적인 결과가 발생할 거라고 믿고 정서를 표현하는 것도 물론 목적이지만 그거 이외에 초자연적 결과를 바라면서 쓴 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대 가요 가운데 구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거죠. 거부가 머리를 내어놓아라. 내 정서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 노래를 부르면 하늘에서부터 왕이 내려올 거라고 하는 초자연적 결과를 바라면서 쓴 거란 말이야. 자,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원가라고 하는 것도 배경사라를 보시면 이 노래를 걸어가지고 뭐 그 잣나무에 걸었더니 잣나무가 말라 죽었더라. 초자연적 결과가 생긴 거죠. 그래서 주술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게 향가 중에서 해성가처럼이라고 했죠. 해성가라고 하는 글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딱히 보여줘서 막 비교할 만한 그런 걸 갖지는 않고요. 다만 내신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주술적인 측면에서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약속을 어긴 임에 대한 원망과 소외감, 괴로움과 좌절감. 자, 이게 이 글의 기본적인 정서라는 거죠. 이 글을 분석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님에 대한 원망이 있고요. 소외감도 있고 버려진 처지에 대한 소외감, 그다음 거기에 대한 괴로움, 좌절감 같은 것들이 하자의 주된 정서라는 겁니다. 그 다음 자탈 물의 비유를 통해서 시적 정황과 이별의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주제는 약속을 저버린 임을 원망하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시 뒤에 작품을 보면서 확인합시다. 자, 두 번째, 진중음이라고 하는 그 한시가 하나 나왔는데요. 자, 일단 이순신이 지은 한시로 진중음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세 작품 중에 하나라고 했고요. 자신의 명성을 시기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하자는 자신의 소망이 이름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변방의 근심을 평정하고 기거래사를 읊으며 자연과 함께 사는 것임을 고백하고 있어. 그래서 자, 변방의 근심을 평정하는 게 일단 전제. 이런 전제를 완수한 이후에 기거래사
자연으로 돌아가는 노래죠. 자연으로 돌아가는 노래를 읊으면서 자연과 함께 사는 것, 자신의 지향하는 삶, 자신의 소망이 어떤 건지를 밝히는 게 글 전체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태평한 나라를 염원하는 충신의 마음과 명성에 연연하지 않고 전원 생활을 꿈꾸는 선비의 마음이 잘 드러났다. 이번하고 같은 이야기의 반복이고요. 그 주제는 하루빨리 나라를 태평하게 만들고 전원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작품 속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원가부터 먼저 보죠. 자, 첫 번째 단락입니다. 질 좋은 자시. 자, 자시 질이 좋아. 질 좋은 자시 가을에. 자, 계절적 배경 나와 있죠. 가을에 말라 떨어지지 아니하매. 자, 그러면 하나 봅시다. 잣나무에, 여기 지금 뭐 잣나무란 표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잣나무에 질 좋은 잣이 열려 있습니다. 자, 가을이 되어도 다른 놈들은 다 떨어지는데 얘는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뭘 보여주는 거냐면 불변성을 보여주는 거죠. 자, 변하지 않는 불변성을 보여주는 잣나무를 봤어. 자, 이걸 보시고 너를 중히 여겨 가겠다. 자, 이거는 아마도 님이 나에게 한 말인 모양입니다. 너는 당연히 화자일 거고요. 중히 여겨 가겠다. 님이 나한테 한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불변성 아까 자수로 다시 올라갑시다. 변치 않는 이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는 님과 관련 지어서 이야기한다면 님의 굳건한 약속이죠. 변치 않는 약속, 이거를 잣으로 비유한 것 같아요. 좋은 잣.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화자와 연관시켜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화자가 이렇게 질 좋은 잣인 것처럼 가을이 되어도 변치 않아 지조와 절개가 있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님이 저 잣을 보고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굳은 약속을 했다라는 거죠. 언제? 가을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잣나무하고 잣은 약속의 매개체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증인이에요. 증인. 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자, 증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갑시다. 너를 중히 여겨 가겠다는 거와는 달리, 자, 그럼 뭔가 변화가 생기는 거죠. 낮이 변해버린 겨울이여. 자, 겨울. 가을과 겨울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대비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가을이라고 하는 건 약속의 시간이죠. 그 다음에 반면에 겨울은 약속을 어긴 시간이니까 이 두 가지가 서로 대비된다고 볼 수 있고요. 낮이 변해버렸다라고 얘기했죠. 누구의 낮이? 님이 나를 대하는 얼굴이 변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 혹은 섭섭함 같은 것들이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죠. 자, 표현 방식은 대비의 방식이 하나 사용된 게 눈에 띕니다. 자, 그 다음 갑시다. 달이 그림자 내린 연못가 지나가는 물결에 대한 모래로다. 자, 이 모래라고 하는 건 보세요. 지나가는 물결 변화한 거죠. 변화한 거. 자, 우리가 위에서 봤던 내용 중에서 잣은 변화했었나요? 변화하지 않았죠. 뭐가 변화했어요? 님이 나를 보는 얼굴, 낯이 변화한 거죠. 그러면 지나가는 물결이라고 하는 건 어떤 님의 변해버린 님의 약속 같은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윗줄에서 달이 그림자 내린 연못가라고 하는 것은 달이니까 밤이겠네요. 그죠? 연못가는 어떤 공간이겠네. 그래서 시공간적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되게 외롭고 호젓해 보이죠. 이 배경이 하는 역할은 화자의 정서, 화자가 지금 느끼는 어떤 배신감, 원망감, 괴로움 이런 것들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 말을 바꿔서 얘기한다면 화자의 정서랑 조응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다시 갑니다. 달이 그림자 내린 연못가 지나가는 물결 자 변해버린 님은 물결처럼 지나가 거기에 대한 모래로다. 자, 이거는 남겨진 화자의 처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나는 물결을 바라보고 있는 모래 같아. 나를 두고 다 떠나가 버렸어. 자, 그 다음 세상 모든 것이 여위어버린 처지여. 자, 여기서 이제 확대하고 있죠. 화자가 느끼는 정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님한테 버림받았고 플러스 님을 포함한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여희어버린 처지. 다 그 여의다한 말이 이별하다 이런 말이니까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버림받은 처지여. 자기 스스로를 한탄하고 있고요. 하자의 어조는 영탄적 어조를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글 전체를 보시면 님에게 버림받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것이 글 전체의 주제라고 볼 수 있고요. 님에 대한 원망의 정서, 그 다음 자신의 처지에 대한 괴로운 병서 같은 것들이 드러나 있고 대비의 방식 같은 것도 사용되어 있고 시공간적 배경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뭐 이 정도면 이 시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다 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갑시다. 진중은
자, 한 바다에 가을바람 불어오는 이 밤. 자, 마찬가지네요.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밤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가시에서처럼 이 시도 시 공간적 배경이 나옵니다. 선생님 여기서 한마디 하고 지나갈게요. 가을바람이라고 하면 이거는 계절적인 배경도 나오게 되는 거죠. 보통 그 고전 시가에서 문제를 출제할 때 이게 왜 중요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특히나 일치 문제에서 많이 내는 게 뭐냐면 시 공간적 배경이 드러나 있다. 특히나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 있다를 되게 많이 물어보니까 읽어 나가시면서 어떤 특정한 계절을 확정할 수 있다 그러면 계절을 확인하고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 가운데 하나일 수 있습니다. 자, 한 바다에 가을바람 불어오는 이 밤 홀로. 자, 보통 시에서 홀로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외로움 얘기하는 거죠. 홀로 높은 누각에 앉아 하염없이 생각에 잠기네. 자, 외로운 하자가 어떤 깊은 가을 달밤에 누각에 올라가서 어떤 거에 대한 깊은 생각에 잠긴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하자가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 어느 날에야 이 나라가 다시 태평해질까 하자의 소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자의 소망이 나라의 태평이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은 나라가 매우 어지러운 상황인 모양입니다. 지금 바로 큰 난리를 겪고 있어.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죠. 난리는 현재 상황이고요. 하자가 원하는 바는 태평성대입니다. 난리를 겪고 있는 때라네. 업적은 많은 사람들이 깔아내리려고 하건만. 자, 어떤 누구의 업적? 나의 업적이죠. 내가 세운 많은 공들은 많은 사람들이 깎아내리려고 해. 그럼 많은 사람들은 하자 입장에서 부정적인 인물들이죠. 하자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하자의 반대파 같은 사람들일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인물들로 그려지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은 깎아내리려고 하건만 이름은 오히려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되네. 자, 온 세상 그 나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오히려 내 명성을 높이 드높인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일단 읽는 동안에 가하고 동일한 표현 방식이 하나 쓰였네요. 하나는 대비죠. 태평성대, 그다음 난리 이런 것들은 대비적인 시어라고 볼 수 있고요. 동시에 또 많은 사람들은 나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 온 세상은 내 명성이 드높아지는 공간. 그러니까 이 두 가지도 서로 대비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대비적인 상황을 제시했고요. 자, 마지막 변방의 근심을 평정할 수 있다면 자, 하자의 다시 어떤 소망 아니면 먼저 이루려고 하는 조건이죠. 이런 조건이 충족된다면 변방의 근심을 평정한다면 도연명의 기거래사 응당 을풀이. 자, 기거래사가 자연으로 속세를 버리고 자연 속에 은거하는 노래라 그랬죠. 그러니까 기거래사라고 하는 것은 자연 은거에 소망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하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평성대를 이루고 근심을 다 없앤 다음에 자연 속에 기하고 싶은 소망을 얘기한 게 진중음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문 두 가지 확인했고요. 자,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가죠. 보기와 관련지어 가를 지은 시인의 표현 의도를 설명한다는 내용이다. 옳지 않은 거죠. 표현 의도. 어떤 표현 의도를 가지고 이 시를 썼는가? 자, 그럼 1번부터 보기부터 갑시다. 가는 시를 34대 효성왕 원년에 신중이 전 향가다. 가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진다. 효성왕이 왕이 되기 전 신춘과 더불어 궁전 잣나무 아래에서, 자, 잣나무 아래에 있습니다. 잣나무 아래에서 바둑을 두다가 신춘에게 훗날 내가 만약 그대를 잇는다면 잣나무가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잡담을 하였어. 자, 잣나무 혹은 잣의 기능이 나왔죠. 증인입니다. 약속의 증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하지만 왕위에 오른 효성왕은 공신들에게 상을 내릴 때 신충을 잊어버렸다. 신충이 이 노래를 지어 잣나무에 붙였더니 나무가 갑자기 말라버렸고 이 사실을 들은 왕이 신충을 등용하였더니 나무가 다시 소생했다라고 한다. 자, 이런 게 뭐냐 하면 나무가 말라버리고 다시 소생했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주술성을 보여주는 거죠. 자, 뭘 통해서 주술성을 만들었죠? 말이죠. 시, 언어가 가진 말에 언어가 가진 초자연적인 어떤 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이 이런 배경사를 봤더니 노래가 노래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말을 나무에 걸었더니 초자연적으로 나무가 말라 죽었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초자연적인 결과가 생긴 주술성을 획득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배경사를 바탕으로 할 때 이거는 이런 부분 때문에 주술성이 있고 뭐가 주술성을 만드느냐? 말의 힘이 주술성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 향가 중에서 주술성 있는 게 또 하나 있죠. 처용가.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처용가도 마찬가지로 주술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주술성이 무엇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처용의 태도죠. 관용적인 태도에 의해서 주술성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이글 같은 경우에는 말의 힘을 통해서 주술성을 획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거 고르겠습니다. 1번부터 가죠.
질 좋은 잣을 언급하여 잣나무가 증인이 될 것이라는 왕의 말을 떠올리게 하고, 그렇죠. 질 좋은 잣을 언급했어. 자, 시에서 이제 요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복이 배경 설화 속에서 임금이 했던 그 말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 자, 시 속에 이걸 왜 적었느냐? 그때 네가 한 말을 떠올리게 하려고 잣 얘기를 했다 말되죠. 자, 그다음 2번 합시다. 너를 중히 여겨 가겠다라는 말을 직접 인용하여, 자, 인용 방식을 썼고요. 임금이 왕이 나에게 한 말 인용했고, 자신을 잊지 않겠다던 왕의 다짐을 한기가 무슨 말이야? 떠올리게 하겠다라는 거죠. 네 새끼가 이렇게 약속했잖아. 임금한테 이거를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임금이 한 말을 직접 인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3번. 낫이 변해버린 겨울과 같이 변화된 분위기를 드러내어 자신에 대한 왕의 태도가 달라졌음을 보여주고 있어. 자, 가을에는 굳은 약속을 했던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겨울은 나를 배신한 시간이죠. 그래서 3번처럼 낫이 달라진 겨울을 통해서 임의 태도가 달라졌음을 드러내고 있고, 4번 달이 그림자 내린 연못이라는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활용하여 왕에게 버려진 자신의 처지를 제시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하는 기능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하자의 정서를 심화시키는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자, 5번 지나가는 물결에 자신을 모래에 왕을 빗대어. 자, 지나가는 물결에 자신을 빗댔다고요? 지나가는 물결 변해버리는 거죠. 한 곳에 있지 않고 변해서 들어가는 거잖아. 이거는 자신을 비유하는 게 아니라 왕을 비유하는 말일 거고요. 거기에 버려서 남아있는 모래는 자신을 비유하는 말이 되니까 5번 설명은 비유의 대상이 잘못 표현된 거죠. 자, 마저 읽어볼게요. 지나가는 물결에 자신을 모래 왕을 빗대어 왕의 마음을 붙잡지 못한 안타까움. 이거 틀렸네. 왕의 마음을 붙잡지 못한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아니라 왕에게 버려진 처지에 대한 어떤 그 괴로움,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지, 자신이 왕을 붙잡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한탄하는 게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죠. 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자, 2번 합시다. 나에 대한 감상이다 옳지 않은 거. 자, 나 내용 물어보는 것 같은데, 한바다 가을바람 이 밤은 각각 공간적, 계절적, 시간적 배경이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전 읽어나가시다가 배경과 관련된 게 나오면 이렇게 문제가 물어볼 수 있으니까 뭐구나 확인하기 읽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2번 홀로 높은 누각에 앉아 하염없이 생각에 잠긴 애는, 자, 홀로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이것은 시적 정황을 묘사하여 높은 누각에 올라가 있고요. 정황 묘사하여 하자의 외로움과 홀로 있으니까 고뇌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표현하고 있다. 2번 다 문제 없죠. 3번 어느 나라야 이 나라가 다시 태평해질까는 하자의 소망, 질문의 형식을 활용하여까지 맞습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고요. 많은 사람들의 의도를 의심하는 심리를 드러내고 있어. 자, 많은 사람들의 의도, 얘들이 왜 나를 내 업적을 깎아내리는 거지? 의도를 의심하는 표현이 지문 속에 어디에 있어요? 얘들은 깎아내리는데 온 세상에 내 명성 높아진다. 그게 전부 다지. 걔들은 왜 나를 깎아내릴까? 의도를 의심하는 부분이 있어 없어? 없죠. 못 본 겁니다. 3번은 잘못 얘기했어요. 자, 4번 변방의 근심을 평정할 수 있다면 먼저 해결해야 되는 조건을 제시하여, 그렇죠? 조건을 제시해서 이게 충족되면 자신보다 국가를 우선시하는 충성심을 부각하고 있어. 내 개인적인 소망은 뭐예요? 이 시수 하자의 개인적인 소망은 기거래사를 읊으면서 자연에 응거하는 거죠. 그런데 내 개인적인 소망을 달성하기 이전에 먼저 공적인 임무를 완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개인적인 소망보다 나라를 우선시하는 충성심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5번 도요명의 기거래사 응당 읊으려니는 도요명이 쓴 작품을 떠올리게 하여 하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 공을 이룬 다음에 자연에 은거하는 삶, 하자가 지향하는 삶. 답은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이 마지막 문제인가요? 가의 세상 모든 것과 나의 온 세상에 대한 이해다.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봐라. 자, 이건 하자가 다 잃어버린 거, 상실감을 느끼는 대상이죠. 모든 게 다 나를 떠나버린 것 같아. 그 다음에 온 세상은 나의 명성을 기억하는 어떤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1번부터 해봅시다. 가의 하자가 세상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한 상실감과 괴로움을 강조하고 있다면 내가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 상실감이죠. 그래서 괴로워. 1번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부분. 나의 하자는 온 세상을 위해 자신이 해온 일과 앞으로 해야 될 일을 떠올리고 있어. 자, 나의 명성, 나를 시기하는 자 말고 나의 명성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명성을
드높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태평성대 근심을 없애고 태평성대를 만들고야 말겠어. 1번 문제 없잖아요. 일단 답은 1번처럼 보입니다. 나머지 검토하죠. 2번 가해하자가 세상 모든 것과 소통할 기회를 잃어버린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다면 자 얘들로부터 버려진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지 얘들과 대화를 나눌 수 없어 안타까워하는 거 아니죠. 나의 하자는 세상에 자신의 이름이 널리 알려진 것에 대한 자부심. 자 알려졌다라고 담담히 어떤 그 상황을 얘기하고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특별한 자부심이 직접 드러났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 다음에 3번 가해 해상 모든 것이 임과 함께 할 수 없게 된 하자가 잃어버린 것 전부를 뜻한다면 그렇죠. 임한테 버림받은 이후에 잃게 된 모든 것이라면 나의 온 세상은 남들이 도달할 수 없는 업적을 이룬 하자가 얻게 된 것 전부 남들이 도달할 수 없는 업적 이런 거 근거가 없습니다. 그죠? 내가 이룬 업적에 불과한 것이지 남들이 도달할 수 없는 어떤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가해 해상 모든 것이 하자가 원하는 것이지만 더 이상 꿈꿀 수 없게 된 것이라면 잃어버린 것이니까 이까지 맞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나의 온 세상은 하자가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이며 하자가 온 세상을 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5번 가해 하자가 세상 모든 것을 여의게 된 것이 임에 대한 하자의 마음이 임에 대한 하자의 마음이 달라졌다고요. 자, 요런 것들 별거 아니지만 요런 표현들 잘 보셔야 돼요. 항상 방향성이 있죠. 자, 보세요. 화자가 님을 원망하고 하자가 님을 그리워하는 거죠. 주체가 하자예요. 그런데 교묘하게 변한 주체를 하자가 아니라 님인 것처럼 이렇게 어떤 주체가 둘이 나왔을 때 그 대상을 바꿔버리는 이렇게 말장난치는 문제가 가끔 나온단 말이야. 항상 이런 것들에 함정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요. 임에 대한 하자의 마음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화자에 대한 임의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 선생님이 만든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더 이제 앞으로 몇 개 더 하면 너무 지겨우시겠죠? 자, 오늘은 필요한 만큼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